중요한 자리에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 또는 원격으로만큼 뜨거운 주제가 없는데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가능하시면 다른 편견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주시면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차 의료를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강화하자고 하니까 왜 1차 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환자들이 점점 더 대형 병원으로 올라가고 있고 대형 병원에 그러다 보니 만성질환자들이 역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병원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보고 교육하고 병원 밖에서도 관리해주고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 관리율 45%, 혈당 관리율 13%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는 2명 중 1명이 혈압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당뇨병 환자는 8명에 1명쯤이 혈압이 관리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가 우리나라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막대가 캐나다입니다. 그래프의 맨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이라고 쓰여진 게 고혈압의 조절률이고요. 우리나라와 캐나다 사이에는 20% 이상의 조절률의 차이가 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병원을 방문하는 국가입니다. 캐나다에 비하면 이용률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캐나다 국민들에 비해서 병원에 2배나 자주 가지만 만성질환자를 가진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캐나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못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이 만성질환자들은 심장병이나 중풍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건강상태가 나빠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게 될 거고 결국 우리 건강보험 체계를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김승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병원급 이상으로 가는 외래 환자의 수가 의원급으로 가는 외래 환자 수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경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르겠으나 동네 병원으로 가는 환자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죠.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단지 의료비의 증가나 또는 만성질환 관리의 실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적게 오면 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의원들은 비급여 진료에서 환료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근거가 낮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은 의원 입장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의사-환자 관계가 깨지고 결국 우리 의료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눈에 보이지 않게 잃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국민들은 환자들은 대형 병원으로 몰려가는 걸까요? 앞에 보시는 결과는 신평원의 고혈압 평가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처방하느냐입니다. 1년에 예를 들면 300일 이상을 처방하면 지속적으로 처방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맨 위에 보시는 빨간색 선이 상급종합병원의 값이고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는 보라색 선이 의원급의 선입니다. 한 7% 정도의 차이를 보이죠. 크지는 않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오히려 지속 처방률이 높다는 결과입니다. 당뇨병에서 혈당이 조절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당화혈색소 검사를 실제로 의료기관 유형별로 얼마나 하는지를 본 결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92%의 당뇨병 환자에서 이 처방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의원은 71%, 20%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죠. 뭐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든 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약 30%의 환자에서 의학적 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강화혈색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결과들도 많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환자들이 국민들이 대형병으로 몰려가는 것은 그분들이 불합리해서가 아니고 좋은 질의 서비스를 찾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그 뒤에 이제 드릴 말씀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의사협회에서 저를 미워하시겠지만 1차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예를 들면 경증 질환의 범위를 넓혀서 국민들이 대형병원에 가면 돈을 더 내게 하거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동네 의원에 가도록 만드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동네 의원의 질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동네 의원을 살리고 1차 의료를 강화하려고 하는 정책도 1차 의료의 질을 올리는 정책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차 의료를 강화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여러 가지로 구성해야 된다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중에 ICT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의 means to an end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ICT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ICT는 1차 의료 서비스와 함께 결합돼서 만성질환자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ICT만 강조해도 우리가 건강 수준을 올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ICT라고 하는 도구, 수단을 경시하면 그것을 경시하는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ICT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뜻은 ICT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어떤 모형 속에서 활용되느냐, 그리고 그런 모형 속에서 활용될 때 정말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그 ICT 기술을 실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우리가 그 ICT를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까지 ICT나 원격 의료를 둘러싼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는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친 논쟁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나머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강화해야 될 1차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경시해온 반면 또나 어느 한쪽에서는 1차 의료의 강화만 주장하고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좋은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견해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1차 의료의 강화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차 의료를 강화한다고 하는 건 뭐냐? 1차 의료에 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타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는 1차 의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1차 의료. 환자를 환자에 대한 최초의 진료를 담당하고 지속적으로 진료하면서 환자를 잘 관리한다. 환자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잘 조정한다.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도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요양병원도 가야 되고 복지 서비스도 받아야 되니 그런 것들을 누가 잘 코디네이션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1차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1차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적 조사를 한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왼쪽에 환자들이 생각하는 1차 의료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생각하는 1차 의료는 질이 낮습니다. 의사 환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야간이나 병원 밖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환자들은 코디네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포괄적인 서비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과서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환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 의원에 다니는 환자는 잘 매번 꼬박꼬박 오게 하는 데는 그런 서비스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할 때 1차 의료 강화를 포함해서 시스템을 고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이 보건의료 개혁의 프레임워크, 컨트롤러 프레임워크에서는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기계의 다이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계의 다이얼이 뭐냐면 돈을 모으는 체계, 돈을 의료 제공자에 지불하는 지불제도, 의료 전달 체계와 같은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 법을 통한 규제,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안에 있는 환자와 의료인의 행태를 어떻게 조정함으로써 또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오른쪽에 있는 의료의 질을 올리고 효율성을 올리고 형평하고 접근성을 보장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재난적 의료비와 같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없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차 의료에서는 앞에 보셨던 그 스타필드가 강조했던 접근성, 지속적인 의료, 포괄적인 서비스, 이 조정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1차 의료의 속성을 이 컨트롤업에 해당하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그 다음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포괄적인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한데 국민들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동네 병원에 가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일 중요한 키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입니다. 뒤에 그 내용이 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그 급여 확대가 1차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1차 진료 의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지원하고 실제 잘하는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대형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대형 병원에 다니는 현재 국민들과 환자들을 동네 의원으로 돌리려면 돌아오게 하려면 환자에게도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가 결국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급여 확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찰료 15,000원 3분 진료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걸리는 시간이 한 15분, 진료비로는 6만 원 정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초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평가하면 만성질환자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담배 끊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영양관리하고 그래서 체중 줄이고 필요하면 다른 곳에 보내주고 다시 그곳에서 진료받은 다음에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 같으면 안저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과에 보내주고 안과에서 그 검사 결과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죠. 두 번째, 환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동네 의원의 문 안으로 들어온 환자만을 의사가 관심의 대상으로 두는 게 아니고 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 환자가 문 밖으로 나갔을 때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정보 교류가 필요합니다. 진료정보 교류를 의료기관 간에 하도록 만들려면 그에 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서는 24시간 환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여가 확대되면 우리나라는 진료비, 건강보험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원에 내야 되는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동대의원에 오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급여는 확대하되 환자의 본인 부담금 수준을 일정하게 만들려면 본인 부담률의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환자들이 그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생활습관 교정 교육이나 또는 환자 관리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을 없이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회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을 지원하는 체계, 교육도 하고 지침도 만들고 평가도 해주고 이런 체계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포괄적인 서비스나 환자를 잘 관리하는 서비스는 사실 현재 개원가에 있는 1차 진료 의사들이 대학을 다닐 때 또는 레지던트를 할 때 교육받고 수련 훈련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보수교육을 받은 분들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진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은 실제 1차 진료의 질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 진료의 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의사에게 알려주는 피드백 중심으로 가고 중장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질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소위 지불제도, 급여 확대와 지불 방식을 통해서 1차 의료의 이상적인 속성들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의료의 이상적인 속성 중에는 예를 들면 등록 시스템도 있습니다. 주치제도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수가를 만들더라도 환자에 대한 초기평가 수가, 교육수가, 환자 관리수가 이걸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다 묶어서 한 개의 수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의 수가로 만들면 의사는 환자를 계속 그 한 사이클의 패키지의 서비스를 다 해야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더 오랫동안 잘 관리하려고 하죠. 이 주치제도 또는 등록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1차 의료의 강화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얼마나 한 의원에 지속적으로 다니는가를 보면 대개 80% 이상의 환자들이 한 곳에 다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굳이 등록제나 주치의제 같은 그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서 환자를 한 의원에 묶어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환자들은 국민들은 잘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급여 정책보다는 포괄성이나 조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질을 올리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질이 좋은 기관의 인센티브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낮은 질의 서비스 또는 평균적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그 환자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총 진료비, 연간 진료비에 대비해서 잘 관리하면 절감되는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 절감되는 진료비를 보험자와 의료 제공자, 의사 병원이 나누어 갖는 제도가 절감된 비용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정책적인 요소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비용 절감 공유 프로그램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등록제 같은 시스템들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화된 의료 전달 체계를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1차 의료를 강화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불 제도의 구성 요소 또는 제도적인 모형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들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떤 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는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인 위험과 그 다음에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진료하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에게 재정적인 위험을 덜 주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나한테 다니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이 적을 때 쓸 수 있는 것은 1차 진료의 포괄적인 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성과 평가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소위 절감된 비용을 공유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손해가 났을 때 그 손해도 공유하고 주치의제, 인두제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수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고, 점점 더 제도가 진화하고 안정되면 보다 이 강력하고 조직화된 제도로 가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수가를 주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환자 관리를 시설하고 성과 평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주고 비용 절감 공유 프로그램을 하자는 것이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급여와 지불 제도의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 1000만 명 중에 한 절반쯤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한 8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연말에 20조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가 중요하고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다면 이런 정도의 돈은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데 쓰는 정보통신기술은 EHR, 전자의료기록과 물론 정보교류 기능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진료 지침에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환자가 자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인 건강기록, 또 특정 질병이나 시술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관리하는 등록 시스템, 레지스트리, 그 다음에 원격 의료 같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원격 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시범 사업을 해왔습니다. 고소벽지, 농어촌, 근로자, 만성질환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들을 해왔고요. 참여기관이나 참여 인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난 몇 개월 전에 국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학교에서 한 복합만성 당뇨병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범 사업에서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혈당 수준이 얼마 떨어졌나를 보는 데서 0.36%가 대조군에 비해서 시험군에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림대나 가천대에서 한 결과는 전후 비교를 했었는데 만족도가 높거나 이 정보통신기술 원격으로 서비스를 받기 전에 비해서 이후에 혈압이나 혈당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가톨릭대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 파란색이 대조군이고 빨간색이 시험군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빨간색 선이나 파란색 선이나 다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를 정확하게 알려면 대조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조군이 없으면 사실 그 효과에 대한 타당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보건복지부가 한 그 원격 의료에 관한 시범사업 평가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술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실제 제도화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 도입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것을 쓰는 사람들의 사용 능력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하고, 정보기술이나 변화에 대한 반감이 있는 개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T 기술을 실제 현장에 활용할 때는 사람을 교육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용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 지식이나 IT 기술들이 기존의 환자를 진료하던 프로세스를 바꿔서 과거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기능에 대한 인증에 근거해서 기능을 갖춘 IT 기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쓰는 의료진과 병원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을 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이런 다양한 일들이 IT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 2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병의원에서 전자의무교육을 도입하는 사업을 법을 근거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의 이름이 소위 Meaningful Use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Meaningful Use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기능을 갖춘 전자의무기록에 대해 한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Meaningful Use를 추진하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그 부서의 사이트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리소스 센터라고 하는 게 있죠. 리소스 센터라고 하는 것은 병의원이 의료인이 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저널 익스텐션 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리저널 익스텐션 센터는 현장에서 병원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는 곳입니다. 15만 7천 개가 가입했고 전체 개원이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이 리저널 익스텐션 센터에 가입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정보 교류도 역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틀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진료 정보를 할 수 있는 기능, 그 중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분산형 아키텍처 같은 것들, 그다음에 구축 비용, 운영비, 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의료기관들이, 의료인들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사업에 들어가도록 참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두 마디만 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T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IT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IT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1차 의료의 강화, 만성질환의 관리, 국민의 건강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험급여의 확대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기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려면 지금처럼 약간 협소한 범위의 시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1차 의료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혁신센터, 가칭 이런 것을 세워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1차 의료 강화,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러다이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시기에 집에서 물레 같은 것을 가지고 천을 짜던 사람들이 이제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적기가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방적 공장에 가서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방적기를 때려 부수는 일을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정보통신 기술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 그 안에서 인간은 이렇게 부화하는 생명체처럼 있으면서 기계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다른 한편 정보통신 기술을 맹신하면 우리가 그 정보통신 기술을 잘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잘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